모든 여론조사가 시작되거나 작년 제가 9월인가 8월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가 훨씬 높아요. 그거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이 항상 10% 이상의 차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의 가장 기본적인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건데 윤석열이 그거를 감당하기에 충분치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은 안철수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단일화해라. 이게 정권 교체에 의해서 모양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심정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명분을 제대로 못 갖춰놨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자기들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모든 걸 해왔던 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안철수랑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정부나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 명분이 사실은 던져지면 훨씬 더 사실 모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정권 교체 승리를 위해서 네 도움이 필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노력은 하는 모습을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뭐 사실 이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뭐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본다면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안철수 입장에서도 뭐 좀 이번엔 철수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어쨌든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다. 단일화를 하려고 했고 뭐 안철수는 입장이 안 맞았지만 우리는 애썼다. 이런 게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까지 그렇게 막 과감하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여론조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교수님 생각은 판세가 어느 정도는 좀 결정이 돼 있는 거다. 저는 지금 마음이 바뀐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실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이미 마음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두 후보가 다 마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연락이 오면 난 사실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정해놨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정권 교체를 원한다 하면서도 정권 교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아직 안 정했다. 윤석열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안철수나 혹은 뭐 아직 못 정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저는 그게 맞습니다. 교수님.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 뭘 봐야 되냐? 그럼 결국은 정권 교체냐 아니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최종적으로는 투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던지신 게 대통령제에 이제 그 연할이 끝났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잘 읽었는지 송영길 대표가 지난주에 분산하고 중임제 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대로 된 거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제안을 보고 또 분노를 했는데 왜 분노를 했냐면 정말 진정성을 갖고 했던 이야기 같으면 선거 초반에 그 이야기를 했겠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바꾸겠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표 하나 더 얻겠다고 지금 던지는 거고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망가뜨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선거 막판에 밀리니까 급해진 모양인데 더더욱 진정성이 없이 정치개혁 관련된 걸 이런 식으로 또 망가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죠. 그러네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초반부터 당내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것을 후보자 입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급해지니까 뭐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거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이제 나온 거. 그러니까 오히려 또 저거는 정치 개혁이야말로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던져지게 되니까 당연히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혹은 보수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저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개혁이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 이런 선거의 공간에서 더 나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는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오피니언 리더분들, 정치학자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당장 여소야대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던져놓은 게 있으니까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던진 이야기가 또 선거 끝났다고 또 시건하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시건하면 예, 또 이제 신경 넣는 거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박정희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한 것 같고 뭐 김영삼, 김대중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강한 대통령에 어울린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럴 만한 그걸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었다 그래야 될까? 그 권력 구조의 영향도 있는 거죠. 네. 교수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보면 MB부터 뭐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다 뭐 나름대로 역할은 중요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자리에 맞는 분인지에 대해서 다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의 확신이 없단 말이죠. 뭐 김대중, 김영삼 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자체에 대한 건데 이게 앞으로 이번뿐이겠느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자리가 너무 무겁고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좀 집단적인 형태로 권력을 나누고 차라리 그게 또 극히 일부인데 어떤 또 반박을 하냐면 자 그러면은 일본처럼 된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 세습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자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습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문화적으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의 문제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당. 예. 근데 우리 경우는 이제 어느 한쪽이 오랜 기간 동안 과거 같으면 이제 보수 정당이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97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역시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한국의 경우는 영국처럼 하나의 정당,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집권하는 형태보다는 독일처럼 아마 2개 정도의 정당에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정책 갈등을 보면 결국은 양당적 구도가 그 이전보다 훨씬 못해졌다는 거죠. 못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간에 한두 개라도 정당이 있어서 한 뭐 4개든 5개 정도의 정당이 있으면 어차피 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은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일종의 연립정부의 형태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뭐 이 권력의 독점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양한 이렇게 되면서 또 권력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